안녕하세요. 문학 꿈지기 요리 부분의 첫 강의를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원래는 같이 이제 집합으로 현장에서 같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지금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이렇게 이슈화가 되다 보니까 현장에 같이 함께 할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그러면은 F&B 상품 기획자라는 직무 첫 번째 스텝을 가지고 이제 차승희 강사님이 소개를 해주실 거예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는 30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10분 갖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Q&A 시간까지 포함해서 30분, 약 한 60에서 70분 정도의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 차승희 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신세계 센트럴시티 차승희 팀장이라고 합니다. 타이틀이 하스피탈리티 크리에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소속된 신세계 센트럴시티 같은 경우는 사실 신세계의 부동산 회사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회사이기 때문에 그 고속터미널 와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저희가 백화점도 있고 몰도 있고 면세점도 있고 여러 가지 컨텐츠가 다양하게 모여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 공간 안에서 여러 가지 F&B 관련된 하스피탈리티 관련된 여러 가지 컨텐츠를 제가 이제 기획하고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을 좀 거창하게 하스피탈리티 크리에이터라고 정해봤고요. 그다음에 제가 이제 순서대로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드리면 그 안에서 어떻게 하스피탈리티 크리에이터가 이제 일들을 수행을 하는지, 그리고 나는 그 안에서 어떤 직무를 또 생각해보고 고려해보고 나중에 이제 그 커리어 플랜을 짤 수 있는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좀 보시면 제가 지금 현재부터 이렇게 쭉 과거로 순서대로 이렇게 좀 써내려 갔는데요. 저는 원래는 중문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래 기자가 되고 싶어서 중문을 공부를 하다가 이제 그쯤에 사실 꼬르동블루나 뭐 CIA나 해외에서 굉장히 그 요리 공부하는 게 좀 활성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게 벌써 2000년도 굉장히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꼬르동블루 동문회를 가면 제가 한 16년 차, 17년 차 접어드는데 그 당시에 꼬르동블루가 있었냐라고 물어보는 한국 동문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예전에 그 요리 학교를 들어가서 프렌치의 이제 요리랑 그 다음에 뭐 베이킹이나 뭐 케이크, 초콜릿 그런 기초를 좀 배웠고, 그게 양식의 카테고리였다면 그 밑에 보시면 중국 궁중 음식이랑 병가연구원이라고 써져 있죠. 그래서 그때 또 대장금이라고, 안 태어난 거 아니죠? 네, 그 당시에 대장금이라고 그 우리나라 굉장히 전통 요리가 유행이 시작돼 붐이 일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프렌치의 기본과 그 다음에 우리 궁중 음식에 대해서, 그리고 궁중 병과 떡이나 한과 그런 거에서 기초를 좀 튼튼히 해서 원래는 관련된 기자를 좀 하려고 하다가 이제 뭐 저는 캐나다에서 꼬르동블루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캐나다 현지에서 실제로 이제 좀 주방에서 일도 하고 파티나 이런 그 좀 케이터링 업무들 좀 하다가 다시 커리어를 정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지금 보니까 조리학과 되게 많은데 과연 내가 현장에서 조리를 하면서 셰프로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조리를 했다는 이걸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나의 삶, 커리어를 찾아볼 수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호텔 경영학과를 가기로 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를 대학교 때 잠깐 이제 휴학을 하고 꼬르동블루에 이어서 이제 좀 시험을 봐서 대학원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NYU 뉴욕대학교에 가서 호텔 경영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좀 그 예전에도 대학생들한테 대학교에서 이제 뭐 조리나 뭐 호텔이나 뭐 이런 서비스 직군을 좀 다니는 친구들한테 설명을 할 때 뉴욕에서는 정말 꿈 같은 시기였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한 2년 반 정도 뉴욕에 있으면서 단 하루도 헛되이 보내지 않았던 것 같아요. 매일매일 굉장히 심장이 콩쾅콩쾅 뛰는 되게 좀 설레이는 나날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 반 동안 맨 밑에 보시면 뉴욕 쿨하게 맛있다라는 책이 있는데 요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요. 그때 이제 그 칼럼을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서 매거진이나 뉴스 뭐 이렇게 페이퍼, 신문이나 여러 가지 매체에 좀 글들을 썼는데 그걸 이렇게 좀 모아서 지금 제가 여기 있는 CJ에 입사를 하자마자 책으로 펴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CJ 푸드빌에 입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제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제가 어떤 일들을 지금까지 쭉 해왔는지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고 설명을 드리는 게 사실 구두로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와 닿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서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했던 일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셰프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아까 제가 2010년도에 책을 펴냈던 뉴욕 쿨하게 맛있다라는 책의 프로필 사진인데 제가 했던 일들을 좀 떠올리면서 과거의 그 제 사진들을 뒤척여 보려고 하는데 셰프 사진이 없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 지금도 굉장히 뭐 슬림하거나 그렇진 않은데 제가 대학교 다닐 때 75kg였어요. 75kg였고 학교 다니면서 25kg를 뺐어요. 25kg를 뺐는데 빼기 전에 꼬르동블루를 가서 굉장히 우람한 별명 공룡이었는데 굉장히 우람한 체격으로 학교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학교 가서 이제 제가 요리랑 또 베이커리랑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맨날 이렇게 먹으면서 외로움도 달래고 친구들하고 이게 좀 요리하는 친구들끼리 모여 살다 보니까 좀 되게 살이 많이 쪘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지는 사진 같은 경우는 좀 요리하면서 좀 이렇게 좀 육체적으로 많이 힘들 때여가지고 좀 살이 많이 빠졌었고 학교를 다니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캐나다 현지에서 요리를 현장에서 좀 했었고 그 중에 가장 인상적인 거는 그 조금 글씨가 보이긴 하는데 캐나다 주재 대한민국 대사관이라고 적혀 있는데 저는 대사관에서 파티 업무를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프렌치 요리를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제과나 제빵도 했었고 그 다음에 한식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병과 이런 떡 이런 것도 했었기 때문에 파티를 하게 되면 사람들한테 좀 동서양을 믹스 앤 매치 해가지고 선보일 수 있는 기회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제가 캐나다에서 좀 현장에서 셰프로서 일을 했던 과정이었고 지금까지 시간이 거의 한 20년 가까이 흘러왔는데 가장 저한테 밑거름이 되었던 중요한 소중한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셰프로서 활동을 했던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개드릴 모든 직무들이 다 원활하게 순조롭게 그리고 굉장히 안에서 저도 모르는 잠재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 다음에 아까 설명드린 그 책을 제가 썼습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이제 석사를 와서 하루도 빠지지 않고 먹거리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미쉐린이라는 게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우리한테 지금 현재 익숙해지는 것들이지만 2000년대 초중반을 넘어설 때는 우리나라에는 없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도쿄, 일본이나 뭐 동양에서 일본이나 홍콩 중심으로 많이 있었고 이제 서양권에서 굉장히 유명했었죠.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스타 셰프라는 것들이 우리나라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설명드릴 제 커리어 중에 CJ E&M이 있는데 이제 그때 우리나라에서는 막 생기기 시작했고요. 이 당시에는 해외에서 이런 게 조금 뿌리 깊게 내려앉아서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네, 이 책을 펴낸 2007년부터 7, 8, 9 해서 제가 한 3년 동안 책을 썼던 거를 글을 썼던 거를 모아서 책으로 펴냈고 이 안에는 제가 그 뉴욕에서 2년 반 정도 다니면서 1년에 200군데를 넘게 다녔거든요. 예, 그래서 정말 거의 매일매일 유명한 셰프님들, 저한테는 뉴욕에서 셰프님들 만나는 게 어떤 뭐 다른 카테고리의 일을 하는 친구들, 예를 들어서 뭐 뮤지컬, 영화나 뭐 뮤지컬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런 공연을 보러 가는 거 못지않게 저한테는 굉장히 뜻깊은 일이었거든요. 설레이고 그 셰프를 만나러 가서 한 끼를 뭐 3시간 동안 하는 게 3시간 동안 뮤지컬을 보는 것처럼 항상 설레이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순간들을 좀 모아서 이거는 기본 바탕은 그 뉴욕의 음식, 문화, 역사를 좀 쭉 스토리를 좀 엮은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엮어서 책을 냈던 게 제가 한 3년 정도 글을 썼던 히스토리가 이렇게 좀 근데 제가 여기 시작하기 전에 그러더라고요. 여기서 저 책을 사려고 했는데 없어요. 저게 절판됐어요. 그래서 이게 그 당시만 해도 지금 엄청 많잖아요. 뭐 해외여행, 음식 관련된 책이 엄청 많은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게 거의 없었어요. 거의 없었고, 제가 저 책을 펴냈던 한스미디어라는 곳도 이제 경제 뭐 이렇게 정치 관련된 책을 펴내는 곳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음식 문화 관련 서적을 냈었고, 이제 그때 조금 그 생소한 카테고리였다 보니까 이렇게 좀 활발하게 이렇게 예, 홍보를 하진 않았었고, 예. 지금 다시 좀 각색해가지고 재판을 내볼까? 뭐 재판 내봐라 라는 뭐 얘기도 좀 있어서 고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재판 되면 여기 있는 친구들한테 현것이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제가 아까 한국으로 돌아와서 CJ를 시작으로 해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상품 기획자로서 그 다음에 컨텐츠 크리에이터로서 여러 가지 역할을 했던 거를 사례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있었던 곳이 아까 그 제 프로필에 보시면 알겠지만 신세계, 지금 있는 신세계, 그리고 제가 지금 현재 와 있는 CJ, 그리고 SPC 그 세 가지 회사를 다녔거든요. 근데 세 가지 회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외식 관련된, F&B 관련된, 하스피탈리티 관련된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컨디션을 가진 곳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그 특성을 갖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뿌리가 깊고 F&B에 대해서는 우리의 그 라이프 스타일을 지배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각각의 회사에서 그 회사의 문화를 반영해서 고객들을 대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거를 조금 하나씩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게 더 플레이스랑 스테이크하우스입니다. 지금은 스테이크하우스도 있는데 이제 여의도에 있고, 그다음 더 플레이스는 이제 몇 군데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 2009년도에 상품 기획자를 했었거든요. 광교라고 종로 근처에 청계천을 이제 맞닿아 있는 광교에 같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1, 2층은 더 플레이스고 3층은 스테이크하우스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쇼킹했어요. 저도 지금 옛날 일을 했던 거 사실 찾아보다가 이걸 발견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게 그 좀 그람수로 떠서 제가 뜬 만큼 이렇게 그 제가 샐러드를 DIY해서 먹고 그 다음에 단품 요리를 골라서 먹을 수 있는 굉장히 새로운 카테고리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빕스나 이런 거랑 굉장히 유사할 수 있지만 샐러드 바를 구성을 한 거는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신선했었고요. 이제 이 업무를 하면서 셰프였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한테 굉장히 뿌리 깊게 도움이 되는 그 경험 요소 중에 하나인 셰프가 이 메뉴를 구성하고, 메뉴란 결국 상품이잖아요. 그 상품을 구성하고 이걸 어떻게 고객들한테 보여줄지 플레이팅을 하고 어떤 기물에 담을지, 그리고 고객한테 어떻게 커뮤니케이션 할지 그런 거를 직무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페이지에 보이는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이 스테이크하우스 같은 경우는 뉴욕 스타일 굉장히 러스틱한, 지금 뭐 청담동의 울프강 스테이크나 뭐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뉴욕 스타일 스테이크하우스로는 좀 주목을 받았던 그런 공간이었습니다. 그래서 CJ에서 요거를 처음으로 제가 그 회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지금 생각해도 굉장히 보람되고 뜻깊었던 일인 것 같아요. 2009년도에 요 일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리고 나서 이제 뚜레쥬르로 넘어왔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스테이크하우스랑 더 플레이스 같은 경우는 외식 카테고리고요. CJ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를 중심으로 한 약간 베이커리, 카페 관련된 게 있고, 이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외식 카테고리로 크게 양분화될 수 있는데 제가 양쪽을 좀 경험을 다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뚜레쥬르 같은 경우는 이제 프랜차이즈 전국에 굉장히 여러 군데 있잖아요. 근데 요게 그 2009년도, 10년도에 브랜드 리뉴얼을 하면서 저희가 찍었던 CF 사진이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막 활동을 많이 안 하니까 원빈 하면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할 수 있는데, 그때만 해도 이 원빈 하면은 이 원빈이 뚜레쥬르 광고를 찍으면서 정말 뚜레쥬르의 그 브랜드 리뉴얼은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원빈이 지금의 누구라고 비교를 해야 되죠? BTS? 뭐 그런 느낌? 저는 정말 설레어서 죽을 뻔했어요.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서 이제 뚜레쥬르에서는 제가 담당했던 게 식빵, 뭐 단팥빵 이런 빵 카테고리였는데, 그 빵 카테고리 플러스 이때 그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촬영하는 그 사진입니다. 지금 봐도 엄청 설레이네요. 심쿵. 네, 그래서 요게 제가 외식과 CJ에서 경험했던 프랜차이즈 두 가지 카테고리였고요. 이제 그 상품 기획자를 하다 보면 고객 그 제품을 만드는 거에서부터 고객한테 어떻게 전달될지 이 일련의 모든 과정을 전부 다 기획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고객한테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해서 광고까지 찍는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품 기획자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떤 메뉴 해야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고객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역할이 이 회사 내에는 굉장히 다양한 직군으로 풀리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마케팅과 좀 관련되는 그런 직무입니다. CJ에서 그렇게 역할을 하고 제가 조선호텔로 넘어갔습니다. 조선호텔 뭐 많이 아시겠지만 조선호텔 같은 경우는 신세계 그룹에 있는 엄청 오래된 호텔이거든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 조선호텔에서 또 상품 기획자, 호텔에서는 시금 기획자라고 하거든요. F&B 시금 기획자라고 불리는데 이제 여기서 상품을 했던 거를 호텔 카테고리로 넘어가서 이제 상품 기획자 역할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호텔 안에 있는 굉장히 여러 가지 그 레스토랑들도 있지만 호텔을 기반으로 해서 외부의 레스토랑을 차리기도 하는데 이 루브리카라는 게 제가 2015년도에 오픈했던 청담동에 있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지금은 없어졌고요. 근데 이제 와본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네, 그 5년 정도 됐으니까 5년 정도 전이면은 고등학교 되겠네요. 네, 그래서 뭐 부모님이랑 오실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긴 한데 이 루브리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제 영혼을 뼈를 갈아서 만든 그런 레스토랑이라고 제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이 레스토랑을 만드는 과정은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안에 그 모든 메뉴, 이건 뉴욕 스타일의 이탈리안 레스토랑인데 그 안에 있는 모든 메뉴를 제가 다 직접 기획을 했고 이거는 지금 사례로 보여준 건 칵테일이거든요. 이제 뉴욕의 스토리를 담은 칵테일까지 주류까지 개발을 하게 됐는데 주류와 더불어서 그 담겨지는 기물까지 전부 다 네,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원래는 지금도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원래는 한 소주 2잔을 마시면 제가 기절했었거든요. 근데 2014년, 15년 5년 거치면서 요거를 개발을 하면서 조선호텔에서 8시까지, 밤 8시까지 근무를 하고 10시에 이 루브리카로 와서 새벽 3, 4시까지 칵테일을 매일매일 마시면서 개발을 6개월 동안 했거든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주말도 거르지 않고 해서 그때 딱 지나고 나니까 소주를 한 3병을 마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열정을 쏟아 부으면서 제 인간의 잠재 능력이 무한대라는 걸 스스로 발견하면서 네, 개발을 했었던 칵테일 업무였고 이게 지금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가 있긴 한데 이게 하나하나 전부 다 뉴욕의 스토리가 굉장히 깊게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렸던 더 플레이스나 스테이크하우스도 마찬가지고 뚜레쥬르도 마찬가지고 이 루브리카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상품을 기획을 할 때는 굉장히 탄탄한 기반의 스토리와 컨셉을 기반으로 해서 제품을 만들게 됩니다. 그냥 이거 이쁘겠다, 얘는 이거 한대, 다른 경쟁사에서 이거 한대 라고 해서 카피를 해서 출시를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탄탄한 기반의 스토리를 가지고 상품 기획자의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게 그 가장 적절한 사례라고 저는 늘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시그니처 칵테일인데 옆에 보면 시그니처하고 맨하탄 스토리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프린스 앤 리즈라고 적혀 있는데 예를 들면 프린스 앤 리즈는 뉴욕에 가면 맨하탄에 놀리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놀리타라는 곳이 그 뉴욕으로 이민을 온 이탈리안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 예전에 저희 가로수길 같은 곳, 굉장히 러블리한 곳입니다. 그래서 프린스라는 거리와 리즈가 엘리자베스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프린스라는 스트릿과 엘리자베스라는 스트릿이 만나는 그곳에서 굉장히 러블리한 사랑스러운 소녀의 감성을 담은 여자 같은 칵테일이라고 해서 저기다 버블이 이렇게 올라오는 프로세코를 담고 그다음에 엘더베리 막 이런 그 여성스러운 향기로운 과일향이 나는 그다음에 꽃향기가 나는 그런 것들을 담아서 그 거리를 담은 그 지역을 담은 칵테일을 만들었었고 그 옆에 보시면 골든아워라고 있습니다. 골든아워는 뉴욕의 피프스 애비뉴를 거닐면 거기서 이제 높은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때 석양이 질 무렵에 굉장히 그 6시, 7시쯤에 석양이 질 무렵에 그 뜨거운 해를 닮은 그런 그걸 연상하면서 만든 칵테일입니다. 그래서 남성스러운 칵테일, 남자들이 좀 비즈니스맨들이 그냥 스마트한 비즈니스맨들이 퇴근하고 한잔 할 것 같은 그래서 거기에 들어간 게 꼬냑이고 그 다음에 그랑마니에가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한 잔 마셨을 때 시가를 딱 피면서 그래 오늘 나 고생했지 내일은 또 얼마를 벌어야 돼 약간 트럼프
지금의 트럼프는 약간 좀 부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그 당시에 트럼프는 굉장히 부의 상징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를 나타내는 칵테일이었고,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그 포레스트 같은 경우는 루브리카 1주년 때 만든 칵테일입니다. 그래서 뉴욕에 가면 트라이베카라는 곳이 있습니다. 트라이베카라는 곳이 굉장히 팀버 우드가 많은 그런 지역이고, 로버트 드니로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영화 배우들이 많이 머무는 곳인데, 거기에 있는 팀버의 향을 담은 그런 칵테일을 만들었고, 저기 보시면 이렇게 묶여 있잖아요. 그걸 딱 풀면 그 베이스 노트, 팀버라든지 그냥 우디한 그런 플레이버가 많이 나는 향수를, 신세계에서 수입하는 향수를 칙칙 뿌려서 그걸 묶고 그걸 탁 열었을 때 우디한 향이 확 나면서 칵테일을 따라서 마시면 또 다른 우디한 향이 나고, 그거로 이제 추첨을 해서 당첨되신 분한테는 1주년 기념으로 뭐 향수를 드린다거나 이런 식으로 좀 스토리를 풀었던 그런 칵테일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시즌 칵테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늘 메뉴나 이런 상품 같은 걸 개발을 할 때 특히 뚜레쥬르나 이런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시즈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1월부터 12월까지는 시즌도 굉장히 중요하고, 5월 혹은 12월처럼 굉장히 크리스마스나 뭐 가정의 달처럼 스페셜한 시즌이 있는 게 중요한 그런 맥락으로 그 1년에 그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게 또 프랜차이즈 업무인데, 이 루브리카 같은 이런 곳에서는 또 계절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계절을 담은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스노우인 워싱턴 스퀘어 같은 경우는 보시면 딱 느낄 수 있겠지만 그 NYU 제가 다녔던 학교 앞에 워싱턴 스퀘어라는 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눈이 흠뻑 내린 날에 자박자박 눈 위를 걷는 것 같은 그런 칵테일이라는 거를 좀 연상을 하고 만들었고, 저기 위에 깔려있는 그게 에그 화이트인데 거기에 에그 화이트를 올리고, 거기에다가 좀 그 베일리스 굉장히 그 바닐라 향이 풍부한 그런 리꼬를 좀 넣고, 거기에 시나몬 파우더를 뿌려서 눈 위에 자박자박 내 발자국이 내려앉은 것 같은 그런 굉장히 달콤한 겨울을 느낄 수 있는 따뜻한 그런 칵테일을 만들었었고, 그 옆에 보시면은 그 어토민 센트럴파크라고 해서 뉴욕의 가을입니다. 그래서 그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뉴욕을 상징하는 라이 위스키이고, 거기에 애플 사이더를 넣고 해서 좀 뉴욕과 관련된 스토리를 막 풀어낸 그런 칵테일이 두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을, 겨울, 그다음에 봄, 여름 시즈널로 해서 계속 뭔가 이 공간에 이 컨셉이 굉장히 잘 어우러지는 그런 스토리를 담은 상품을 계속 지속적으로 기획을 해서 고객들에게 선보이는 그런 일련의 작업을 했던 게 루브리카에서의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이거 중에 하나만 설명드려볼게요. 제일 처음에 보면 바질 클라우드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루브리카 같은 경우는 뉴욕 스타일 이탈리안 레스토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칵테일이지만 저기 그 왜 우리 피자 먹으면, 마르게리타 피자 먹으면 가장 기본으로 들어가는 게 하얀색은 모짜렐라고 빨간색은 토마토고 그다음에 녹색은 바질이잖아요. 이탈리아를 상징하는. 근데 꼭 뭔가 이탈리아를 먹는 것 같은 굉장히 세이보리가 굉장히 풍성하게 느껴지는 걸 칵테일, 리커, 음료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질을 베이스로 하고 거기에다가 그 약간 드라이한 토마토를 올리고 거기에 소금을 솔솔 뿌려서 칵테일 한 잔 마셨을 때 굉장히 상큼한 시트러스함과 그 다음에 토마토의 달콤함, 그리고 짭조름한 소금의 향이 동시에 느껴지는, 내가 뭔가 이탈리아를 마시는 그런 황홀한 느낌이 드는 그런 칵테일을 하나 만들었었던 게 또 그 저희 스테디셀러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칵테일을 개발을 했었습니다. 되게 이렇게 그 재미있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예. 어떻게 보면 이제 먹는 것도 하고 주류도 마셔보고, 네, 그다음에 케이크도 만들고, 빵도 만들고 하면서 상품 기획자가 다룰 수 있는 그 범주는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제 그 프랜차이즈나 이제 외식, 베이커리, 그다음에 이제 로드샵, 그다음에 호텔 안에 있는 레스토랑, 이런 것들의 안에 있는 상품들을 만들려면 약간 범위가 커지는 거죠. 저는 이제 레스토랑 기획까지 하게 됐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이게 방금 그 바로 직전에 그 칵테일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루브리카라는 그런 레스토랑을 기획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브레인스토밍 자료입니다. 어떤 상품을 만들 때도 그렇고 어떤 공간을 만들 때도 그렇고 기획자가 머릿속에 반드시 그리고 있는 이미지가 있어야 되고, 레스토랑을 기획하거나 상품을 기획할 때는 그거를 같이 일한 동료들끼리 브레인스토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루브리카를 만들 때는 이거는 뉴욕을 닮은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야 라고 하면서 뉴욕을 연상시킬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끄집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나하나 보시면 뉴욕을 대표로 하는 그런 재즈, 그런 음악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영화,
뉴욕의 그 스토리가 담긴 영화들을 막 솔팅해가지고 친구들끼리 같이 이제 뭐 팀원들끼리 같이 보면서 이야기를 막 나누는 거죠. 아, 뉴욕은 이렇대 저렇대 하면서 나온 칵테일이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공간 지역의 그 캐릭터를 닮은 컨셉을 닮은 그런 칵테일이 나오고 음식이 나오고 또 공간이 나오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지금은 없는 루브리카의 공간입니다. 여기에 안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 상단에 있는 그 가운데 있는 게 그 아까 칵테일이 나왔던 칵테일 바고 왼쪽에 보시면 양털 의자가 있잖아요. 여기는 쇼핑몰 촬영을 하는 여성들의 성지였어요. 네, 굉장히 박물관 같은, 전시관 같은, 갤러리 같은 그런 뉴욕의 그 전시 박물 갤러리의 컨셉을 담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아트피스가 굉장히 많고 이 양털 의자 하나가 양 한 마리거든요. 네, 그래서 굉장히 럭셔리하게 꾸며져서 저런 공간을 꾸민다거나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잡지책이 쫙 있잖아요. 그래서 뉴욕의 이런 그 패션에 관련된 것들을 담는 공간이 있고 그 가운데 옆에 보시면 빨간색, 이게 루브리카의 시그니처 앤디올 작품을 화장실에 이렇게 도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루브리카 인스타 하시는 분들은 루브리카 청담을 치면은 저 사진이 다 나와요. 거의 90%저 사진이 나오는데 그 뉴욕을 가장 잘 대변할 수 있는 공간을 화장실도 빼놓지 않고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인스타로 바이럴을 일으킬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옆에 보시면 그것도 역시 이제 작가의 작품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공간을 만들 때 이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에서 이제 공간으로 점점 이제 기획자의 역할이 범주가 넓어지는데 이런 스토리를 굉장히 강력하게 담은 곳이 루브리카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부터 설명드릴 곳은 제가 이제 신세계 센트럴시티에서 작년에 만들었던 레스토랑 두 곳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작년 11월 달에 오픈했던 달가마라는 레스토랑이 있고 작년 12월 달에 오픈했던 에토레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먼저 달가마라는 레스토랑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 달가마라는 레스토랑에 어떻게 그 디벨롭이 됐는지 설명을 드리시면 상품 기획자가 레스토랑 기획자가 어떻게 F&B 공간을 하스피탈리티 공간을 만드는구나라는 그 일련의 과정을 짤막하게 느끼고 이제 배우실 수 있거든요. 이 보시는 게 아까 그 루브리카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컨셉을 가지고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달가마를 오픈할 때 그 고속터미널, 강남 고속터미널 오시면 파밀리 스테이션이라고 있거든요. 패밀리 플러스 스테이션이라는 게 합성어인데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특히 가족 단위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모이는 공간에서 한식당을 만들자라는 게 이제 처음에 나왔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지? 브레인스토밍을 막 해보자라고 해서 사람들이 모여? 그럼 옛날, 한식당이니까 옛날을 생각하면은 저작거리, 장터, 와글와글, 나눠 먹는 거, 전도 지지고 국밥도 끓이고 그럼 가마솥도 있어야 되고 같이 사람들이 나눠 먹는 거? 그럼 잔치 같네? 라는 이미지를 연상을 하면서 막 여러 가지 사진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한국 민화 사진들을 막 찾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들을 이렇게 뽑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해야 될 일은 나는 어떤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어떤 로케이션에 그게 정해지면 그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브레인스토밍 관련된 이미지를 모으고 그 이미지를 중심으로 중요한 키워드를 뽑아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그래서 그 이미지와 키워드를 가지고 우리는 어떤 레스토랑을 만들 거야 라는 그 브랜드에 대한 스토리를 쭉 이어나가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음식을 나눠 먹는 곳이야. 정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한식구라는 가장 큰 테마를 밥상으로 풍요로운 밥상을 나누며 뭐 일상을 나누는 정을 나누는 그런 공간 이렇게 해서 스토리텔링을 쭉 이어나갔고 그 다음에 달가마라는 뜻의 이제 네이밍이 도출되게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컨셉과 이미지와 여러 가지 키워드와 그 다음에 레스토랑의 스토리를 바탕으로 이제 네이밍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래서 달가마가 달이 굉장히 풍성하고 풍요롭고 복을 가져다주고 사람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웃이 함께 노는 풍요로운 밥상이라는 뜻의 달가마라는 네이밍이 나오게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그래서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실 수 있겠지만 공간 안에 실제로 가마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마솥에는 여기 보시는 국밥이 실제로 계속
끓여지고 있고, 가마솥에 김치볶음밥을 계속 볶고 있고, 전판 위에 전을 지지고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공간의 컨셉과 일맥상통하게 메뉴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해서 실제로 메뉴가 굉장히 이제 간소하게 10종이 출시가 됐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여름, 가을이지만 이제 여름 메뉴로 해서 콩국수라든지 여름 제철 메뉴가 출시가 돼서 고객들한테 좀 선보였었고, 이제 이 공간을 오픈할 때는 우리나라 한식의 대가 노영희 선생님이 있습니다. 네, 노희영 고모님 말고 노영희 선생님이 있는데, 이 노영희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미슐랭이 오기 전에 올해 10주년을 맞은 품서울이라는 곳이 남산에 있거든요. 그래서 품서울에서 10년 동안 오롯이 한결같이 모던 한식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모던 코리안 퀴즈니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이제 그 해외에,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고객단에 선보이고 커뮤니케이션을 시작하셨던 분입니다. 지금은 모던 코리안 퀴즈 되게 많이 익숙하게 쓰고 있는 단어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런 단어를 쓰시는 분이 많지 않았고, 그거를 실제로 고객들한테 음식으로 그리고 프레젠테이션으로 보여드렸던 처음 하셨던 분이었고, 그분이 저희 메뉴를 다 디렉팅을 해주셨어요. 컨셉이랑 그다음에 그 메뉴에 대한 그 브레인스토밍 같이 했지만 이분이 굉장히 정갈하고 깔끔하게 한식을 표현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의 시그니처 메뉴인 떡갈비 같은 게 그 레스토랑에서는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이제 저게 저희에서는 굉장히 저희한테 맞게끔 판매가 되고 있고, 노영희 스타일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은 심심할 수 있지만 미니멀하지만 모던하게 풀어낸 풍요로운 정이 가득한 그런 요리를 10종을 선보였습니다. 그래서 저작거리에서는, 장터에서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아까 미나를 바탕으로 해서 스케치했던 게 굉장히 미니멀하게 유니폼으로 이렇게 표현이 됐고, 여기 그 가마솥, 이거는 저희가 이제 인테리어 디자이너랑 함께 렌더링을 했던 건데 실제로는 조금 더 큰 가마솥이 있고, 이 보이지 않는 이렇게 옆에 그 전을 지지는 공간이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모던하게 풀어서 한식당을 작년 11월 달에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한 달 후에 에또레라는 공간을 오픈했습니다. 지금 에또레도 달가마랑 굉장히 가까운 파미 스테이션 쪽에 위치를 해 있고요. 요거를 오픈을 할 때는 우리가 이탈리안 레스토랑을 만들 건데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지? 파미 스테이션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패밀리와 스테이션의 합성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막 모이는 공간, 가족들이 모여서 이탈리안 음식을 굉장히 캐주얼하고 편안하게 꾸미지 않게 어떻게 하면 이런 공간을 만들 수 있지? 라고 해서 아까 그 혹시 놀리타라고 설명드렸던 칵테일 스토리에 할 때 설명드렸던 공간, 뉴욕의 공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놀리타 밑에 내려가면 리틀 이탈리라는 정말 그 이탈리아에서 넘어온 이민자들이 만든 미국 스타일의 이탈리안 그 커뮤니티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가면 사람들이 정말 일요일만 되면 다 와글와글 모여가지고 한데 이렇게 피자나 파스타나 이런 거를 이렇게 나눠 먹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썬데이 그레이비가 그런 뜻이거든요. 썬데이 그레이비가 주중에 평일날 굉장히 이민 와서 힘들게 일하던 노동자들이, 그럼 이민자들이 한 곳에 모여서 일요일이니까 우리 같이 앉아서 나눠 먹자, 즐겁게 먹자, 배불게 먹자라고 하는 썬데이 그레이비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썬데이 그레이비의 그 바탕에는 우리가 된장, 고추장, 쌈장 이렇게 맛있게 만들어서 된장찌개도 끓이고 청국장도 끓이고 하듯이 이 소스를 맛있게 만드는 레드 소스 조인트를 만들어 보자. 그러면 그 레드 소스 가지고 소스도 맛있지만 피자도 맛있게 만들 수 있고, 미트볼을 만들어서 파스타도 맛있게 만들 수 있고, 에피타이저 맛있게 만들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메뉴의 방향성이 정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홈메이드 스타일의 프레쉬한 음식을 전해줬으면 좋겠고, 옛날에 할머니들이 엄마 시절에 쓰던 레시피 페이지를 가져와서, 레시피 북을 가져와서 그거를 가지고 우리 메뉴판을 좀 만들어 볼까? 공간의 이미지를 만들어 볼까? 라고 해서 이제 이런 그 이미지들이 막 모이게 됐고, 그 다음에 그래서 전체 큰 방향성이 썬데이 그레이비, 요런 아까 레드 소스 조인트니까 레드 소스들이 막 듬성 있고, 집에서 먹는 편안한 음식이기 때문에 막 그 아까 이렇게 파인다이닝, 미슐랭 파인다이닝 그런 스타일 말고 가족들이 막 모여서 리틀리틀리 모여서 편안하게 썬데이에 먹던 그런 가족스러운, 굉장히 패밀리스러운 그런 음식의 이미지를 요 한 컷으로 담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이름은 에토레라고 정해지겠습니다. 이 에토레라는 뜻이 헥토르라는 그 고대 그리스의 장군이라는 뜻이고요. 그 장군이 열심히 전쟁터에서 싸우고 돌아와서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에토레라는 뜻이 저희 네이밍의 그 기본에 깔려 있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에피타이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이제 이런 룩앤필로 좀 솔팅이 됐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파스타도 꾸미지 않지만 소스가 맛있는 정말 집밥 같은 그런 공간에 그런 음식을 꾸며보자라고 했고, 그 다음 보시면 그 고기가 굉장히 얇게 점여져서 그릴에 이렇게 구워진 모습인데 그거는 사실 구현하기가 좀 힘들어서 못했어요. 하지만 이제 모든 음식의 기전은 나눠 먹을 수 있는 공간이어야 된다라고 해서 가운데 보시면 뼈 이렇게 있는 밀라네즈 이탈리안 돈가스도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다음 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뭐 디저트 같은 경우도 꾸미지 않고 굉장히 러스틱하게 다음 페이지에 칵테일 같은 경우도 이제 패밀리들이 모이는 곳이 굉장히 라이트하게 이런 식으로 해서 가성비 좋은 와인들로 꾸미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아치형의 굉장히 그 아늑하고 코지한 느낌의 공간이 탄생하게 됐습니다. 이 가장 안쪽에 보시면 그 프레스코 뮤럴이라는 게 있는데 저희 그 주요 키워드 중에 하나가 프레쉬입니다. 그래서 프레스코가 프레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영감을 받은 그 벽화가 놓이게 됐고, 페이지. 그래서 오픈 키친에서 옆에 벽에 보시면 옛날의 스토리를 막 연상할 수 있는 그런 그 사진들이 이렇게 덕지덕지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제가 공간을 꾸몄던 레스토랑에 대한 사례였고, 그 다음에 조금 더 광범해진 호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상품을 만들어서 레스토랑 공간을 만들었고 이제 호텔로 만들어지고 점점 범위가 이렇게 넓혀지고 있습니다.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상품 기획자라고 하면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덜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저한테는 조금 특수한 경험이었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또 많은 거를 배울 수 있었기 때문에 요걸 알아두면 여기 호텔 경영학과 다니는 친구는 없네요. 없긴 하지만 그래도 호텔에서 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설명을 들으면 호텔에서는 또 그 조리하는 거 외에 또 서비스하는 거 외에 이런 직무를 할 수 있구나 라는 스토리를 좀 이해를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그 시청 그 명동 회원역 쪽에 남대문 쪽에 가면은 레스케이프라는 호텔이 있습니다. 레스케이프라는 호텔은 제가 2016년도에 16년도에 기획을 했고 그다음에 17년도 넘어가면서 이제 오픈을 했던 그런 호텔인데 그 호텔을 개발을 할 때 그 파리에 있는 그 어떤 한 호텔을 굉장히 스터디를 많이 해서 이 호텔이 탄생을 하게 됐습니다. 그 파리에 있는 호텔 같은 경우는 사람들한테 그 한 방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컨셉의 호텔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6층에 있는 중식당 빨레드신이 이제 이렇게 해서 탄생을 하게 됐는데 그 빨레드신을 이렇게 불어인데 이거를 한국말 하면 중국성이거든요. 그 중식당이 맞고 컬러도 굉장히 강렬하고 임팩트가 있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렇게 하고 26층에 올라가게 되면 메인 레스토랑이 있습니다. 이게 라망시크레라는 레스토랑인데 라망시크레가 비밀의 연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레스토랑에 와서 미래를 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심볼이 열쇠 구멍이에요. 그래서 뭔가 열쇠를 뚫고 가야 될 것 같은 그런 이미지, 그리고 비밀의 장미 정원에서 몰래 데이트를 할 것 같은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면서 저런 빨간색 문도 만들어보고 해서 이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브레인스토밍 하면서 막 이미지들을 모았고 그걸 중심으로 키워드를 뽑아서 실제로 탄생한 공간이 그 다음 페이지에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굉장히 압도적인 인스타그래머블한 공간이 이렇게 펼쳐지게 되고 그 옆에 보시면 실제로 비밀의 연인들이 미래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그런 레스토랑이 연출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벽화의 사진들이 다 여자의 뒷모습입니다. 비밀의 연인들이 데이트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뭔가 숨겨질 듯 보일 듯 말 듯한 그런 전체적인 느낌이 연출되는 공간이 레스케이프의 26층 메인 레스토랑입니다. 다음 페이지. 그리고 그 바로 옆에 가면 마크다모르라는 바가 있습니다. 마크다모르라는 그 뜻은 사랑의 정점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비밀의 연인의 사랑의 정점을 찍는다 라는 스토리를 담고 있고 여기에 있는 심볼이 열쇠입니다. 열쇠.
그래서 열쇠와 열쇠 구멍이 그 전체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게 되고, 그 실제로 그 호텔에서 객실 키를 받아들면 그 키가 열쇠입니다. 열쇠. 네. 그래서 그거를 몰래 훔쳐가시는 고객들도 많고 한데, 뭔가 사랑의 정점에 이르렀을 때 방동 광장 안에 쏟아지는 별빛, 막 그런 이미지를 막 떠올리면서 이미지를 이렇게 막 모았고 키워드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실제로 이렇게 네, 바가 연출되게 됐습니다. 굉장히 화려하고 이 안에서 뭔가 정말 그 눈맞은 비밀의 연인들이 정말 사랑의 정점을 찍을 것만 같은 그러한 네, 화려한 바이고, 실제로 저 뒤에 있는 그 황금색 새가 공작입니다. 공작이 피코크죠, 영어로. 네. 신세계 이마트에 피코크라는 네, PB 제품이 있잖아요. 신세계는 피코크를 사랑하는 네, 그런 사실은 그룹마다 스토리들이 조금씩 녹여져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가 이제 네, 여기까지 해가지고 제가 그동안 이제 뭐 요리를 배우면서 그걸 글로 풀어내고 상품을 만들고 그걸 레스토랑이랑 호텔까지 이어지는 그 기획자의 역할을 한 내용을 쭉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설명드릴 거는 약간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것 중에 약간 온라인으로 조금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많이 포함될 것 같습니다. 사실 요즘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배제를 하고 업무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소통하는 법을 예전에부터 조금씩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주시면. 네. 이거 엄청 오래된 페이지인데, 네, 이게 2010년도에 올리브 채널이 CJ ENM에서 개국할 때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던 뚜레쥬르에 있다가 몇 명이 이렇게 가게 됐어요. 올리브 채널로. 그래서 올리브 채널 개국했을 때 처음에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는 그렇게 스타 셰프, 셰프 테이너 이런 게 없었어요. 지금이야 공중파에서까지 나오고, 공중파에서도 굉장히 메인으로 뭐 백종원 뭐 대표님이나 이런 분들 나오시긴 하는데,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셰프님들은 EBS 교육방송 정도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개국을 할 때 2010년도에는 CJ에서 굉장히 고객한테 그 컨텐츠 측면에서 굉장히 이렇게 좀 새롭게 접근하는 방법이었고, 여기에서 이제 제가 했던 역할들이 좀 있었는데,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네, 이게 처음에 같이 세팅했던 프로그램들입니다. 그 상단에 보시면 레이먼 킴이랑 샘킴 셰프님, 그래서 쿠킹타임이라는 걸 했었고요. 이 당시에 뭐 최현석 셰프님, 이영복 셰프님 다 같이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셰프들 중심으로 해서 쿠킹타임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고, 그 밑에 홈메이드 쿡에 이제 홍시 선생님, 지금은 뭐 수요미식회도 많이 나오시고 여러 가지 채널들에서 좀 그 요리 선생님 해서 또 이제 한차원 그렇게 좀 더 나아가신 모습으로 많이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 이제 홍시 선생님, 메이 선생님, 김사영 선생님에서 같이 이제 프로그램 만들었었고, 그 옆에 보면 테이스티 로드라고 있어요. 그래서 테이스티 로드 같은 경우는 지금은 배용준 네, 그녀가 되신 네, 박수진 씨가 해서,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상큼 발랄한 통통 튀는 해서 이제 그 맛집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컨텐츠를 본인이 설명하면서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었고, 그 옆에 네, 푸드 에세이라고 그 당시만 해도 굉장히 그 약간 그 부드러운 남자의 전형이었던 알렉스, 뭐 이한이, 뭐 이런 분들 해서 그 프로그램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했던 역할은 이때 그 선생님들이나 셰프님들이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레시피를 주시면 이게 방송으로 그 컨텐츠적으로 송출될 수 있게끔 잘 만져주는 역할을 하고, 레시피를 감수를 하고, 근데 여기서도 다시 한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셰프로서 역할을 하고, 이제 셰프로서 이제 경험을 가졌던 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셰프의 그런 베이스가 없다 보면 요거를 감수할 수 있는 그 기준치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었고, 이제 어떤 분을 또다시 이제 저희의 그 넥스트 주자로 TV에 서실 어떤 넥스트 주자로 할지 이제 그거를 선별하는 작업도 했었고, 그 다음에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당시만 해도 페이스북, 인스타는 그때 안 했었고요. 페이스북에 고객들이 계속 지리사항을 올려줬어요. 그러면 제가 로봇처럼 24시간 댓글을 다는 역할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 초창기였기 때문에 모든 인프라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여러 가지를 세팅을 하는 작업을 했었고, 밑에 하단에 보시면 올리브 베스트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올프페라고 해서 지금 뭐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긴 했지만 굉장히 큰 이벤트로 자리매김한 이 올프페의 1회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연예인 아까 알렉스나 이한이 같은 분들, 막 박수진, 셰프님들 다 한데 모여서 축제를 여는 약간 푸드 페스티벌 같은, 뭐 해외에서는 푸드네트워크에서 이런 페스티벌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약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만들었었던 것까지 저의 역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감히 만나 뵙기 어려운 스타 셰프님들을 발굴 육성해서 지금의 자리에 이제 오르시기까지 굉장히 많은 CJENM의 올리브 채널이 많은 역할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그 TV 채널 미디어를 통해서 제가 했던 역할을 말씀을 드렸었던 거고, 요 다음 페이지에는 굉장히 그 마케팅, 아까 고객 커뮤니케이션 말씀드렸는데, 마케터로서 고객들한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 제가 경험치를 바탕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제가 쉑쉑에서 마케팅과 메뉴를 팀장을 겸직을 했었는데, 메뉴 같은 경우는 메뉴를 발굴해서 시즈널로 뭐 이렇게 개발해서 고객들한테 보여지는 거는 아까 제가 상품 기획자를 했었던 역할 했었고, 그 다음에 마케팅에서는 이 상품을 어떻게 고객한테 메시지를 전할 것인가를 고민했던 팀이었습니다. 그래서 쉑쉑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뚜레쥬르나 뭐 이런 국내 브랜드와는 다르게 해외에서 굉장히 그 브랜드의 상품성과 가치가 높게 평가되는 성공한 브랜드고, 이게 SPC라는 국내의 그 기업을 통해서 고객들한테 선보이게 됐는데, 그래서 SPC 마음대로 그 국내 브랜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본사의 룰을 굉장히 따라야 되거든요. 기업 문화의 가치와 그들이 추구하는 거를 따라야 되는데, 아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쉑쉑 같은 경우는 셰프들이 만든 버거로 출발했습니다. 더 앞서서는 셰프들이 만든 핫도그를 기반으로 출시를 했고, 셰프 드리븐이라고 해서 셰프들의 가치를 굉장히 높게 사고, 이제 뭐 좀 셰프들이나 뭐 이렇게 바리스타나 뭐 그 와인하는 소믈리에나 이런 사람 중심으로 하는 하스피탈리티를 굉장히 녹이는 게 다른 뭐 KFC나 버거킹, 롯데리아나 뭐 이런 곁타의 버거 브랜드와 굉장히 차별화되는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마케팅의 사례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하나씩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제가 2018년도 4월에 했던 그 버거앤버블이라는 행사인데요. 이게 마크 로사티라는 셰프인데 미국 본사에 있는 그 컬리너리 크리에이티브 디렉터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 세계의 쉑쉑의 매장을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스페셜한 이벤트를 하고 다니시고 이제 메뉴를 검수해 주시는데, 이분 역시도 누구 못지않은 셀럽 셰프님이시고, 물론 이제 뭐 조리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실 수도 있는데, 이분이랑 같이 협업을 해서 저희가 그 3월, 4월이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하는 굉장히 그 셀러브레이션 하는 달이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모에샹똥이라는 샴페인을 가지고 버거랑 콜라보레이션한 이벤트를 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메뉴를 출시를 했습니다. 요게 그 트러플이 들어간 트러플 마요 소스가 올려진 감자튀김이고, 트러플 마요 소스가 들어간 그 버거 안에 스프레드가 발려져 있고, 그 다음에 스위스 뭐 치즈랑 이런 거랑 해서 굉장히 샴페인과 잘 어울리는 약간의 그 프리미엄화된 버거를 출시를 했었고, 이런 버거를 출시를 할 때 뭐 오프라인 이벤트를 다른 브랜드에서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쉑쉑은 셰프 드리븐이기 때문에 셰프를 중심으로 하는 이 메뉴 하나하나에도 그런 스토리를 담아서 오프라인 이벤트를 좀 크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이슈가 됐었고, 모에샹똥이랑 이벤트를 한다고 했을 때 그 한국에서는 SPC에서는 저보고 약간 미쳤다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버거 브랜드와는 좀 거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쉑쉑의 그 기본 가치랑 굉장히 잘 맞아떨어져서 쉑쉑에서 꼽고 있는 가장 베스트 사례 중에 하나로 지금도 여러 차례 거론이 되고 있는 중이거든요. 이거는 배럴이라는 브랜드 아실 거예요. 이제 올해는 더 강원도 속초 쪽에 양양 죽도 뭐 이런 해변에서 서핑하는 게 더 이제 인기가 있어졌는데, 2018년도에는 요거를 했을 때에는 이제 막 오르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서핑을 하는 선수 2명을 섭외를 해서 배럴이랑 같이 저희 쉑쉑이 로고를 한 그 비치 타올을 만들고 비치 백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이런 배지 같은 것도 좀 만들고, 가장 해변에서 맥주랑 잘 어울리는 게 뭘까라고 해서 버거보다는 쉽게 감자튀김에다가 그거랑 잘 어울리는 그 소스를 올려서 배럴 프라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그 고객들한테 추첨을 해가지고 쉑쉑 청담점에 모여서 맥주에다가 이 프라이를 먹고 굿즈를 준 다음에 실제로 양양을 버스 타고 가서 죽도 해변에서 저 선수들한테 실제로 서핑 강의를 받는 그런 이벤트를 벌였었는데, 굉장히 쉑쉑의 라이프 스타일과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쉑쉑 같은 경우는 그냥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패션, 스포츠, 뭐 아트, 뭐 뮤직, 어떤 그 라이프 스타일의 카테고리에 그 규정이 없고 바운더리를 넘어서 고객하고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의 베스트 사례로 여름에 진행했었던 이벤트였습니다. 그거 다음 보시면, 이거는 지금은 굉장히 플레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추럴 와인이라는 게 뭐 많이 드실 것 같아요. 뭐 대학생분들 많이 드실 것 같긴 한데, 이게 출시됐던 그 당시만 해도 내추럴 와인은 약간 떠오르는 순간이었고, 그게 버거랑 매칭을 해서 페어링을 해서 이벤트를 한다는 거는 상상을 못했던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또 그 모래샹뚱처럼 본사에서는 굉장히 저한테 뭐라고 했었지만 쉑쉑에서는 엄청나게 환영을 했어요. 이게 기본 골자가 뭐냐면, 내추럴 와인이라는 게 굉장히 순수하고 퓨어한 그 때루아에서의 그런 모든 맛을 끌어올리는 거를 강조를 한 게 내추럴 와인이라면, 그거랑 똑같이 쉑쉑을 이제 그 스토리를 푼 거죠. 굉장히 좋은 번에, 굉장히 좋은 순수한 패티에 신선한 식재료가 담겨진 버거를 내추럴 때루아를 가진 내추럴 와인과 내추럴 때루아에서 나온 내추럴 버거가 만나서 페어링을 이룬다라고 해서, 아까 일러스트 보셨는데 이 일러스트 하는 방식도 다른 데처럼 그냥 영상만 딱딱딱 찍는 것보다는 이 내추럴한 그 플레이버를 표현하는 데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해서 일러스트 작가를 섭외를 해서 저걸 직접 그리고 이걸 하나의 그 영상으로 만들었었고, 실제로 청담에서 오프라인에서 그 소믈리에들을 전부 다 불러서 같이 내추럴 와인 대담회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한참 이슈가 됐었고, 와인 애호가들한테는 되게 신선한 충격적인 그런 행사였다. 그리고 본사에서도 굉장히 혁신적인 이벤트였다 해서, 이게 버거 앤 와인, 그리고 처음에 보여드렸던 모에샹통은 버거 앤 버블 해서 그 버거 앤 그 알코올 시리즈를 좀 했었습니다. 다음. 요거는 그 7월이 항상 쉑쉑의 생일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1회 때는 밍글스, 너무나 잘 아시는 셰프 강민구 셰프랑 같이 했었고, 두 번째는 톡톡, 청담동에서 지금 좀 저쪽 아래쪽으로 이전한 셰프님이랑 김태순 셰프님이랑 같이 했었고, 이 셰프님이 추구하는 그 버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버거 출시할 때 저랑 같이 이야기를 수없이 하면서 그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 셰프님이 원하는 거는 우마미였어요. 그래서 버거 패티에 그 패티와 함께 들어가는 버섯을 우마미의 끝판왕이라고 생각한 다시마 물로 조린, 열심히 볶은 그런 버섯, 그리고 다시마 버터 스프레드, 그리고 다시마 물에 푹 조린 그다음 백김치 해서 한 입에 바다와 육지의 우마미를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버거를 만들고 싶다라고 해서 이제 이 버거를 출시하게 됐고, 두타, 뭐 강남, 청담 이렇게 몇 개 해서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해서 출시를 하루에 한 200개 정도 했는데 전부 다 이렇게 완판이 됐던 그런 쉑쉑의 생일 이벤트였습니다. 요거는 또 아까 제가 셰프, 바리스타, 소믈리에, 바텐더까지 제가 술을 좋아하는가 봐요. 예. 이거는 그 쉑쉑이 할로윈 시즌에 알콜과 넌알콜 버전으로 할로윈 스페셜 쉐이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처음에는 알콜 버전으로만 출시를 하게 되려고 했었는데, 그때 조금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어서 알콜과 넌알콜 버전을 만들었고, 청담에 앨리스라고 바가 있는데 뭐 그 전 세계 글로벌로 해서 바 순위에서 굉장히 상위 랭킹에 있는 김용주 바텐더, 김용주 대표님이랑 같이 콜라보레이션 했고, 그 가을, 그 다음에 할로윈 뭐 이런 거랑 굉장히 시즌을 잘 맞는 위스키랑 버번 위스키랑 그다음에 거기에다가 펌킨 퓨레를 집어넣어서 딱 뭐 한 모금 딱 마셨을 때 펌킨 파이를 먹는 것 같은 그런 달콤함이랑 스파이스가 확 터지는 그런 굉장히 맛있는 쉐이크를 만들었었고, 요거로 해서 좀 이벤트 프로모션도 이어갔었던 가을에 바텐더랑 같이 했던, 이전에 김대천 셰프님이랑 셰프랑 같이 했었고, 요건 바텐더랑 같이 했었던 이벤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페이스트리 셰프님이랑 했던
네, 크리스마스 스페셜 네, 콘크리트입니다. 콘크리트는 쉑쉑에서 부르는 용어이고 이 콘크리트는 아이스크림 커스타드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태원 한남동에 가시면 JL 디저트 바라고 저스틴 레이 셰프님이 하는 그 디저트 바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시그니처 디저트가 아까 처음에 제가 칵테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질이랑 저기 보시면 바질이랑 토마토, 그 다음에 올리브 페이스트, 그 다음에 파마산 치즈 요게 합쳐져서 이탈리아를 먹는 것 같은 아이스크림 메뉴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디저트 아이스크림을 콘크리트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아까 화면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게 크리스마스 리스 같기도 하고, 네, 이게 크리스마스 리스 같기도 하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세이보리 아이템을 이제 아이스크림으로 먹는다는 이런 거를 표현하는 굉장히 이슈가 됐었던 네, 콘크리트 프로모션이었고, 근데 이게 잘 보시면 되게 예쁜데. 이게 어떤 기업에서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이 마케팅 활동을 하느냐가 굉장히 다릅니다. 네.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그 브랜드 스탠다드가 명확한 글로벌 브랜드의 마케팅 방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뚜레쥬르 같은 국내 브랜드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은 이거보다는 조금 덜 역동적이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레스토랑이 하는 방법. 그 다음에 호텔에서 하는 방법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네. 이 컨텐츠 크리에이터 프로모션이라는 타이틀을 달았지만 사실은 이게 앞서 보였던 쉑쉑하고 조금 다른 방법의 마케팅 방법을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이게 호텔에서의 방법입니다. 이 호텔은 다른 데랑 좀 다른 게 이 CJ나 SPC 같은 경우는 마케팅 팀이 굉장히 강합니다. 마케팅 팀과 이제 그 셰프 컬리너리 팀이 강한데, 컬리너리 팀이 강한 건 당연한 거고, 이 마케팅이 강한 게 그 본사에서 움직이는 마케터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뚜레쥬르, 파리바게트 같은 경우는 전국에 1000개가 넘는 2000개 가까운 매장을 한 번에 쫙 돌릴 수가 있잖아요. 던킨도넛도 마찬가지고, 뭐 잠바두스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뭐 파스쿠치도 마찬가지고, 투썸도 마찬가지고, 전국에 다점포를 갖고 있는 그런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의 마케팅의 시스템의 힘으로 돌아간다면,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사람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호텔의 레스토랑에는 굉장히 훌륭하신 셰프님들, 20년, 30년 되신 셰프님들, 그다음에 서비스하는 매니저들, 바텐더들, 그다음에 소믈리에들, 거기다 사케 소믈리에, 기키자켓이들. 그래서 사람을 초대해서 그 공간 안에서 많은 컨텐츠를 서비스의 형태로 보여드리는 공간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을 중심으로 이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온오프라인 넘나들면서 했던 쉑쉑하고 다르게, 여기 같은 경우는 제가 2015년도에 했던 행사인데 이 당시만 해도 한국에 미슐랭이 없었고요. 이 보시는 첫 화면에 뚱뚱한 셰프가 뉴욕의 미슐랭 원스타 아이피오리라는 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 네, 거기에는 헤드 셰프입니다. 요 셰프를 제가 2015년부터 계속 초대를 했어요. 뉴욕에서부터 이제 알던 셰프인데, 이 셰프를 초대를 해서 아이피오리에 땡땡 해서 계속 그 스토리를 가지고 프로모션을 했습니다. 이 보시면 5월, 6월 달이 굉장히 프루티한 달이거든요. 그래서 복숭아가 생각나고 자두가 생각나고 막 이런 굉장히 살고 막 이런 러블리한 과일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이 셰프를 초대한 이 시즌에는 어떤 테마를 가질까 하다가 이 가운데에 보시는 그 페이지 중에 월이 있는데 이게 복숭아예요. 복숭아가 700개가 올려져 있습니다. 뉴욕에 그 블레이라는 레스토랑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입구에 사과가 저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이 나서 복숭아를 깔아달라고 호텔에 요청을 해서 복숭아를 700개를 쫙 깔고 안에 들어가서 고객들이 만나게 되는 그 테이블 위에는 정말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살구, 천독복숭아, 뭐 자두 이런 게 쫙 테이블에 올려져 있고, 한켠에서는 하프와 뭐 플룻 이런 게 그 연주가 되고 해서 내가 과일의 정원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자아내는 갈라 디너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타이틀이 아이피오리의 프루타라고 해서 아이피오리와 프룻 이라는 컨셉으로 이제 그 갈라 디너를 했었고, 물론 이 컨셉에 맞게 이 시즌에 맞게 셰프님이 음식은 자동으로 잘해주셨고 서비스맨을 서비스 너무나 잘해주셨는데, 이제 제가 했던 역할은 이 전체 컨텐츠를 기획했던 역할이었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시면 똑같은 셰프님을 모시고 3월 달에 했던 행사인데, 3월 달에 화이트데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화이트데이 컨셉에 맞게 전부 다 공간을 흰색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서비스한 직원들도 전부 다 흰색 옷을 입고, 저기 밑에 있는 사진 중에 저도 있는데 모두 다 흰색을 입고, 고객들도 다 흰색을 입고 안에 들어왔을 때 전부 다 흰색이에요. 네, 초를 켜놓고 막 이래서 굉장히 환상적이면서도 몽환적이고 깨끗하고 순수한 그런 톤앤 매너로 행사를 진행했던 아이피오리의 비앙코입니다. 아이피오리와 흰색, 백색, 화이트 이런 뜻으로 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셰프님들은 요리를 하시고 서비스맨들 서비스하는데, 제가 했던 건 요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갈라 디너를 진행을 했던 게 2016년에 했었던 호텔에서의 이벤트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아마 이게 마지막 페이지일 것 같긴 한데, 조선호텔이 100년이 넘었어요. 100년을 넘어선 게 2014년이었고 2015년에 101주년 갈라 디너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갈라 디너를 어떻게 진행을 할까? 이 갈라 디너에는 260명 정도의 그 조선호텔 로열티 고객들이, 단골 고객들이 오시는 행사였고, 이 행사를 대연회장에서 했었는데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호텔을 그 음식 서비스를 하는 거 7코스짜리 요리 갈라 디너를 패션쇼처럼 진행을 해보자 라고 해서, 제가 감히 호텔에 있는 남자 여자 직원들을 전부 다 괜찮은 피지컬의 직원들을 면접을 와서, 여기 이렇게 그릇 들고 있는 사람들이 구매팀, 총무팀, 인사팀, 경영관리 이런 서비스맨들이 아닌 그 백사이드에 있는 지원부서의 직원들입니다. 서비스맨들은 실제로 서비스를 하고 조리를 하는 사람 조리를 하지만, 고객을 직접적으로 만나지 않은 그런 저희 백사이드에 있는 직원들 역시 자긍심을 느끼고 자부심을 느끼고, 그런 사람들이 고객들한테 직접 만나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해서 이 직원들을 한 22명 정도를 뽑아서 메뉴가 시작이 될 때 불이 꺼지면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불이 딱 켜지면 내 옆에 그 음식을 들고 있는 직원이 서 있고, 불이 딱 꺼져서 딱 켜지면 내 앞에 음식이 있고 하는 거를 패션쇼처럼 계속 진행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음식에 대한 스토리는 저기 상단에 보시면 샌드아트로 계속 조선호텔 100주년에 대한 히스토리와 이런 거를, 음식에 대한 스토리를 샌드아트로 다 풀었고, 이제 전체 그 하나하나 메뉴에 대한 테마도, 조선호텔에 오면 나인스게이트라는 우리나라 최초의 양식당이 있고, 그다음에 홍현이라는 중식당, 스시조라는 일식당, 그다음에 베끼아이누보라는 이탈리안 레스토랑,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하나하나 메뉴의 스토리로 담아서 조선호텔의 모든 걸 집대성한 그런 갈라 디너를 열었어요. 그래서 가스트로노믹 런웨이라고 타이틀을 붙여서, 가운데 보시면 이렇게 들고 있는 그 직원 뒤에 보면 시계추가 보이잖아요. 이게 100주년의 시간의 흐름을 알리는 그런 시계추거든요. 그래서 그 시계추에 맞춰서 계속 갈라 디너가 진행이 됐었고, 요거를 수행했던 그 직원분들 막 제가 말도 안 되게 그 그릇을 돌로 막 하고 그래갖고 넘어지면 큰일 나는 상황인데 한 명도 안 넘어지고 잘 성황리에 행사가 끝났었던 그런, 정말 잊을 수 없는 호텔의 저력을 보여주는, 호텔의 100주년의 힘을 가진 호텔이 과연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결정판을 보여주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제가 처음부터 이런 상품을 만들고 레스토랑을 만들고 호텔을 만들고, 그럼 그 안에 담겨지는 그런 컨텐츠들을 어떻게 고객과 소통하는지, 이게 뚜레쥬르나 이런 것처럼 국내 브랜드, 혹은 쉑쉑처럼 굉장히 잘 스탠다드가 구축된 글로벌 브랜드, 아니면 또 다른 그 아웃사이드에 있는 로드샵에 있는 레스토랑, 아니면 호텔, 이런 사람 중심으로 들어가는 호텔에서부터 호텔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호텔의 상품 기획자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쭉 설명을 했어요. 이게 제가 본의 아니게, 저는 F&B, 하스피탈리티라는 하나의 키워드를 가지고, 하나의 꼭지를 가지고 어떤 팀에 있던, 어떤 회사에 있던 제가 했던 일이 항상 늘 일관됐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마케터는 F&B 마케터, 스타벅스 마케팅을 했다가,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마케팅을 했다가, 현대카드의 카드 마케팅을 했다가, 굉장히 마케팅을 중심으로 그 컨텐츠만 바뀌거든요. 근데 저는 F&B 기획자, 크리에이터라는 하나의 그 타이틀 아래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다양한 형태의 것들을 좀 소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경영 쪽도 있고 아예 조리 쪽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학과를 다니시는데, 이걸 다 배우고 나면 내가 어떤 회사에서 혹은 내 스스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바운더리가, 스펙트럼이 굉장히 넓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본인이 갖고 있는 굉장히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기술도 중요한데 이제 그 비하인드에 여러 가지 그 가능성이 널려 있고 이제 사람들이 시간이 점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옵션이 한 개인 것보다 옵션이 두 개, 세 개로 좀 열려 있는 게 좋아요. 그런 사람들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살 날이 너무 많아. 100세 시대고, 네. 보통 이제는 사람들이 커리어를 두세 번 바꾼다고 하거든요. 그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그만큼 본인이 살아갈 그 날들을 길게 바라보고 난 이걸 파가지고 죽을 때까지 이거는 내 의지야. 또 주변 환경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염두에 두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나한테는 어떤 게 맞지? 라고 좀 고민을 해보시면 좀 커리어 패스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차승희 강사님이 저희 CJ 쪽으로 다시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좋은 인연이 돼가지고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모르죠. 저희 대봉단 친구들이나 멘티 친구들이 또 어떻게 또 차승희 강사님과 인연을 맺어갈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듣고 나서 저도 질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과연 차승희 강사님의 멘토는 누굴까? 어떻게 보면 저희 그 구조가 임직원 멘토분들, 그 다음에 대봉단 친구들, 그 다음에 멘티 이런 구조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멘토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뭐 영향을 많이 받고 계시는 분이 계신지. 그 장단점이 있긴 한데 저는 회사 다닐 때 항상 그 제가 로열티를 가지는 대상이 항상 있어요. 물론 그게 회사 밖에 있어도 되고 회사 내에 있어도 되긴 하는데 회사 내에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그 여기 다닐 때 지금은 퇴사하신 그 신사업 기획 팀장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기 옛날에 그 로고커리도 만드시고 그다음에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그 뭐더라 뭐 펍도 만드시고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지금 컨설턴트로 외부에서 본인 프리랜서를 하시는데 그분도 굉장히 이제 제가 멘토로 생각을 했었고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노희영 고모님도 굉장히 CJ의 약간의 그 전환점을 가져온 분이시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컨텐츠를 만들고 기획하고 개발해서 그거를 운영단에 넘기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새로운 것을 계속 뭔가 확인하고 그거를 이제 컨텐츠를 진짜 실제로 옮기는 거에 대한 사람에 대한 약간 그 존경심, 경외심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회사에서 저는 좀 신세계를 다니기 때문에 신세계 내부에 저한테 그런 크리에이티브 디렉션을 주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저의 롤모델인 것 같아요. 근데 왜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그 가족 관계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존경할 수 있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존경하고 약간 그런 존경심이 들지 않으면 이게 꼭 관계도 이어지지 않고 업무도 이어지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게 끊어져요, 맥이. 근데 이 존경하는 대상이 있고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본받을 게 있고 이 사람하고 끝까지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주는 성취감도 있거든요. 저는 그 회사 내부에 항상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셰프 요리를 할 때는 셰프님들도 그런 대상이었고.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도 멘토를 어떤 분을 이제 멘토를 선정하는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 지금 사전 질문 취합을 받았는데요. 바란 바이오 과학 고등학교 쪽에서 첫 번째 질문이 F&B 상품 기획자가 되려면 대학 진학은 중요한가요? 또 전공을 선택하려면은 어떻게 선택해야 될까요? 기준이 뭘까요? 라는 질문을 주셨네요. 근데 사실 이게 정답은 없고 이게 상품 기획자라는 게 점점 그 크리에이티브한 측면으로 가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근데 크리에이티브한 거는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학교에서 가르쳐 주는 것보다 내 스스로 발견하고 찾고 느끼고 깨달아서 그게 크리에이티브니스로 가는 게 더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학교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 분명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근데 이제 그 안에서 동시에 내가 찾을 수 있는 뭔가 그 외적인 걸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 NYU 다닐 때도 뉴욕이 줬던 저한테 그런 뭐라고 하죠? 창의적인 것을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학교 공부는 그렇게 써 열심히 안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이제 한국에서 그 중문과를 다녔을 때도 마찬가지고 저는 사실 어저께도 25km를 걸었어요.
네, 저 엄청나게 걸어요. 저는 하루에 거의 2만 보씩 걸거든요. 2만 보면은 보통 3시간씩 걸어야 돼요. 저는 출근길 좀 걷고 퇴근을 고속터미널 반포에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3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날씨가 허락하면 걸어 다녀요. 왜냐면 걸으면서 발견하는 거 이상 내가 스스로 깨닫는 거 이상 없어요. 아무리 인터넷이 발달하고 아무리 컨텐츠를 온라인으로 취할 수 있는 게 있다고 해도 그거를 진짜 내 발로, 내 손으로, 내 피부로 느껴보는 거 이상 없어요. 네, 그래서 저는 지하철 노선 따라서 다 걸어 다녀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거 있었네? 이거 여기 있네? 라고 발견하는 걸 되게 많고 직접 가보고 먹어보고 느껴보고 하는 게 되게 많아서 그게 사실 저한테 가장 큰 자양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컨텐츠를 개발을 하고 브랜드를 새로 만들고 할 때 그게 가장 큰 요소였던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성수동, 어떨 때는 삼청동, 어떨 때는 청담동, 물레동 타겟을 정해놓고 거기서부터 이제 도착해서 출발점에서 집으로 이렇게 걸어오거든요. 그런 이렇게 도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대학을 많이 진학하게 되면은 또 거기에 그냥 집중을 하고 만약에 뭐 다른 데에 관심사가 있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 집중을 하고 그냥 부전공도 할 수 있잖아요. 네, 부전공도 할 수 있고 내가 나가고자 하는 거에 하나만 맹목적으로 해서는 이제는 통하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뭔가 또 하나 내가 사이드로 계속 디벨롭 시킬 수 있는 거를 찾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럼 다음 질문은 보통 이런 질문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강사님은 식품 관련 자격증을 가지고 계신가요? 또 조리 기능사 자격증이 꼭 필요할까요? 라는 질문을 그렇죠. 저는 그 당시만 해도 한식 자격증, 양식 자격증 다 땄고 사실 떡, 숙수, 한과 숙수 별걸 다 땄었죠. 네, 다 땄었고 그 다음에 사실 이제 꼬르동블르라는 학교를 나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자격증이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다른 것 같긴 해요. 그리고 그렇게 조금 학교에서 배우는 것보다 현장에서 이렇게 배우는 게 또 셰프님들 사이에서의 크리에이티브니스가 작용을 하니까 정답은 아니죠, 요즘에는. 맞아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런 것들 같은 경우는 올드한 부분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한식 자격증 따신 분들 양식 자격증 따는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오믈렛 만들고 패티 만들고 근데 그게 사실은 그냥 자격증을 위한 자격증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진 않는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회사에 취업을 목적으로 한다면. 그리고 세 번째, 만약에 요새 지금 개인 사업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프리랜서도 많은데 만약에 그렇게 시작할 경우 좀 약간 질문의 수준이 높은 것 같은데 마케팅을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라는 그쵸. 질문을 줬어요. 네. 그게 기업에서 아까 쉑쉑에서 그렇게 하는 거나 아니면 원빈을 써서 신제품 케이크를 광고를 찍는다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사실은 가장 가까이 있는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역할은 SNS잖아요. 그래서 SNS를 통해서 고객들하고 계속 소통하고 하는 게 지금 시대에는 가장 맞는 게 아닌가. 디지털을 사실 핸드폰도 그렇잖아요. 핸드폰을 갖고 있대 그걸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스마트한 유저인 것처럼 저희가 돈을 안 들이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마케팅 툴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사실 진짜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지금은 SNS가 가장 큰 답인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현재는 네. SNS인데 그쵸. 또 이 친구들이 나중에 성장했을 때는 그때는 또 세계가 모르죠. 네, 그때는 또 달라질 수 모르죠. 있으니까. 네.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 상품을 기획하실 때 아이디어는 어디서 얻으시나요? 아까 설명을 계속 제 강의할 때도 말씀드렸고 아까 Q&A 하면서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저는 컨셉 만들 때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직접 다 몸으로 경험해보는 그런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크든 작든 하나의 마실 거리건 먹거리건 그다음에 저는 라이프 스타일 쪽으로 많이 갔으니까 라이프 스타일이건 다 직접 체험해보고 그런 스타일이라서 그런 거는 직접 경험하는 거 그게 가장 큰 것 같아요. 많이 우리 친구들도 걸어 다니고 먹어보고 보고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흰천 지역 아동센터 A씨의 요리조리 최근 F&B 트렌드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되게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제가 싫어하는 트렌드가 지금 현실이 되고 있는데 저는 하이 컨셉이랑 하이 터치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하이 터치랑 하이 컨셉은 감성이 이성보다 더 중요시 되는 그런 거를 말을 하는 그런 건데 사실 디지털 시대에서 어떻게 F&B가 살아남을까라는 주제로 저한테 강의가 들어왔을 때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싫은데요? 네, 저는 사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본질은 변하지 않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계속 뭔가 이렇게 온라인 세상에 살면서도 만나고 싶어하고 서로 어울리고 싶어하고 만져보고 싶고 느껴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어하는 욕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따로 있으면서 또 같이 하고 싶어하고 소속되어 있고 싶어하고 소속되어 있고 싶지 않고 뭐 나 혼자 있어 나 혼자 있는 시간 좋아하면서도 뭔가에 계속 뭔가 자꾸 찾아요. 연결고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세상 시대에는 제가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렌드를 얘기를 하라면 어쩔 수 없죠. F&B 시장에서는 HMR, RMR 해서 사람들이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F&B 공간을 만날 수 있는 전 되게 싫은 게 뭐냐면 옛날에는 레토르트 식품, HMR 식품들이 엄마의 역할을 빼앗아 간다고 했어요. 근데 지금은 셰프의 역할도 빼앗아 가던 과도기에서 지금 레스토랑의 역할도 빼앗아 가고 있어요. 그래서 한켠에서는 그 박람회나 전시나 이런 거를 세미나를 기획을 할 때 어떻게 고객들을 외식 시장으로 끌어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테마를 가지고 계속 고민하거든요. 근데 그 컨텐츠 크리에이터나 뭐 F&B 기획자가 되는 게 사실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모아서 이렇게 하는 이런 오프라인 컨텐츠를 무시할 수가 없어요. 온라인으로 한 푸켓이 코엑스에 푸켓 마켓 열었잖아요. 처음에 잠실에 있다가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은 직접 체험해보지 않는 거에 대한 불신과 체험해보고 싶어하는 그 욕구는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다시 돌아가서 지금 현재의 가장 대세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고객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가장 그게 잘 상품화된 거는 HMR과 RMR이다. 그거를 주문해서 많이 드셔보세요. 그래야 알지. 네. 지금 상황이 되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너무나 많은 HMR과 밀키트와 이런 게 나오고 있어요. 안 하면 안 될 것 같이, 안 하면 굶어 죽을 것 같이. 셰프님들 두렵고 레스토랑 두렵고 자영업자들 탈출구가 없어요. 장사가 안 되고 고객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모이기 때문에.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이게 아마 다시 재정비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제는 익숙해지고 뭔가의 또 다른 대안이 나오고 하면서 다시 이제 몰리겠죠.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트렌드를 계속 파악하고 이제 내가 그 안에 있는 건 되게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면 저는 하이터치와 컨셉이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나만의 가치 기준을 가질 때 트렌드와 이제 흐름은 계속 파악하고 그 안에 있는 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사전에 취합받은 질문에 관해서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 이제 멘토 멘티들에게 그냥 조언이나 응원의 메시지를 조금 전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해주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실지? 일단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대면이 아닌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는 첫 번째 타자여서 굉장히 또 부담도 느꼈으면서도 또 보람되기도 했고 또 재미도 있었고요. 여러분한테 도움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첫 번째 스타트를 끊었기 때문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더 좋은 강사분들께서 더 좋은 경험담 많이 들려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어려운 시기에 좀 짧은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좀 좋은 그 전환점, 발상의 전환점, 생각의 전환점, 가치의 전환점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로 인해서 또 좋은 멘토 멘티 관계가 형성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다음에 또 다른 좋은 기회에서 어떤 관계로 만날지 모르잖아요. 팀장님이 될 수 있거든 내가. 네, 그래서 열심히 하시고 힘들거나 그럴 때 좀 도움이 필요할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 주시면 제가 아는 한 성심성의껏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오늘 첫 강의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